저는 30대 맞벌이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어려서 꽈시시로 만났어요. 남편은 멋진 선배였죠. 저희는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답니다. 저희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고 있어요. 아시죠? 요즘 서울 집값 어마어마한 거. 하지만 지방은 아직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저도 대학 전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도 좀 있었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돼서 그때부터 꾸준히 모았죠. 제가 좀 성실한 편이거든요. 남편도 성실한 편이라 돈을 좀 모았었나 봐요. 멋진 저희 남편 자랑을 좀 하자면요. 남편은 인자한 스타일이에요. 키도 크고 몸도 좋은 편이죠. 회사, 운동집 이렇게밖에 모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가 있길래 사연을 보내게 되었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남편만 믿고 남편만 보고 결혼한 제가 최근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건 결혼식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때는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보통 결혼을 하면 남편 쪽, 저희 쪽 나눠서 축의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신부 측, 신랑 측 한 곳에서 같이 받자고 했죠. 재수씨, 어차피 여기 축의금 받아서 신혼집 차린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럼 같이 받는 게 어때요? 효성이가 오늘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대신 받아준다던데. 네? 아주버님 원래 양가로 나눠서 축의금 받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도 너무 많고 복잡하고 하니까 같이 해요. 제가 효성이 시켜서 명부 작성이랑 정리 잘 해놓으라고 말해놓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상관없죠. 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버님이 조카와 함께 저희 집과 남편 집 전부 챙겨주신단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승낙했죠. 어차피 아주버님이면 제 남편 될 사람과 형제인데 그리고 도와주신다는데 감사히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죠.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지인들과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시댁이라는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신입사원 마냥 굴었어요. 앞으로 잘해내겠어 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얼굴은 뜨겁고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어요. 맞아요. 아직 가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시간이 가지 않았으니 당연한 거겠죠.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고 안 맞은 옷을 입은 듯 쉴 새 없이 어색했죠. 시모는 어르신들을 데리고 오셔서 말했습니다. 인사해. 이분은 작은아버지. 그리고 저분은 큰고모셔. 안녕하세요. 이번엔 시영오빠와 결혼하는 이명아입니다. 계속 자기소개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웃고 있느라 경련이 일어나는 듯 했지만 어쩔 수 있나요? 제 결혼식이고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으면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회사로 치면 직속 상사라고 볼 수 있는 형님은 아주 눈치가 빠르고 센 분이셨죠. 저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다가가는 게 힘들었지만 말을 걸고 했습니다. 형님, 오늘 아주버님께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무슨... 효성이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도와준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제 가족인데 감사는 뭘. 우리가 할게. 걱정하지 마. 늦둥이 아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능숙하게 저를 대해주시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따스한 방법으로 챙겨주시는 모습이 감사했죠. 동서, 회 좋아한다 했었지? 나중에 내가 진짜 잘하는 데서 한번 살게. 꼭 먹자. 감사해요. 엄마, 나 더 게임하면 안 돼요? 늦둥이 아들 효인이가 떼를 쓰더군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따끔하게. 그리고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 육아에 감탄했어요. 저는 외롭게 컸던 터라 나름 이런 왁자지껄한 집에 시집가는 게 약간 설레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북적북적하게 살겠다. 결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형 미쳤어? 진짜 뭐 하는 거야? 저희 남편 목소리였어요. 그리곤 네가 잘했네 어쩌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우당탕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와 남편은 굉장히 화를 내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얼굴이 빨개져 씩씩거리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 무슨 일이야? 아니 효성이가 돈을 빼서 자기 가방에 집어넣잖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 야, 내 손님 돈 내가 가져가겠다는 게 도둑질이냐? 도둑질이야? 그럼 동생 결혼식에서 돈 가져가는 게 형이 할 짓이니? 시모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엄마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시영이랑 차별하고 그리고 내가 내 지인들 돈 받아가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주버님은 퇴직을 한 상태였죠. 말이 퇴직이니 잘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잃고 돈이 없으니 저희 결혼식을 빌미로 삼촌 지인들 쪽에서 들어오는 돈을 받아 챙기라고 조카한테 시켰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아주버님은 씩씩거리면서 기존에 챙겼던 돈을 들고 식장을 나가버리더군요. 주위에 있던 하객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제 결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되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웃으며 신혼여행은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은 속상했지만 남편과 좋은 것들을 보고 충분히 쉬다 오니 금세 떨쳐버릴 수 있었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저희 부부는 이모 집으로 향했어요. 덕분에 결혼식 잘 마치고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이모님. 남편은 우렁차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 고생했네, 서서방. 이쯤에서 말을 해야겠네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엄마는 본 기억이 없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던 중 아빠는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는 이모 집에서 자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친가 쪽은 제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최근에 돈을 빌리러 연락한 것 빼고는 연락해 본 적이 없네요. 물론 빌려주지 않았어요. 몇십 년 만에 연락이 닿은 작은아버지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반갑지는 않더군요. 저희 이모는 반갑게 저희 부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곤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이모와 준비하러 주방에서 일하는데 저희 이모가 부르더라고요. 명아야, 축의금 받은 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시아주버님 그 사람 돈 더 빼낸 거 아니니? 아니, 그때 본인 지인들 돈만 가져갔다던데 왜 돈이 비어? 그게 아니고 우리 쪽 명단에 왔던 사람들 이름이 많이 비어서. 아, 그래? 내가 알아볼게. 서서방 지금 정신 없어서 좀 이따 집에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물어볼게요.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없던 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만 알게 된 내용도 아니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돈이니 제대로 상황 파악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혹시 저번에 결혼식 날 축의금 있잖아. 그거 우리 쪽 돈이 좀 비는 것 같은데. 그때 형이 가져간 돈 자기 지인들 돈이라며? 나야 모르지. 당신 확인 안 해봤어? 확인해볼게. 우선 조금 쉬었다가 확인해볼게. 라고 하더군요. 설마 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이 자기 지인들 돈과 저희 집 돈까지 살짝씩 뺏었던 거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양심은 있었는지 형님이라는 사람이 제게 이실직고했기 때문이었죠. 자기네가 집안 제사도 지내고 집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오다 빚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요. 앞으로 자기네들이 제사든 시모든 모시지 않겠냐며 사정 좀 봐주라고 하더군요. 네, 맞아요, 형님. 근데 저희 외가 쪽이랑 제 지인들이 낸 돈은 꼭 주셔야 해요. 그 돈으로 저희 집 장만할 돈이라서요. 다음 달까지는 부탁드립니다. 성격 같아선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나 싶었습니다. 화를 꾹 참고 저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형님이라는 그 여자는 되려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 좀 그렇네. 막말로 지금 어머니도 우리가 나중에 모셔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이렇게 사람 사정 몰라주기야? 아니죠. 형님, 그건 그걸로 나중에 저희도 돕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은 저희 결혼 축의금이잖아요. 다음 달에 꼭 부탁드릴게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사실을 알렸죠. 그날 저녁도 어김없이 남편과 아주버님은 대판했어요. 형한테 그게 아깝냐라는 아주버님과 네가 그러고도 형이냐, 형수나 너나 똑같다는 남편.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아주버님네 부부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저 사건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방에서 산다고 했었잖아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서울 근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 큰형네 부부가 저희 동네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결혼식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말이죠. 제 앙금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고요. 그래도 내 남편 형이고 형수라고 결혼식 이후로 본 적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집안 어른들이니 이사도 돕고 동네 자리 잡게 도와드렸죠. 좀 조용히 지내나 싶었는데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아주버님네 부부는 돈 문제에 있어선 정말 엮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오랜만에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동네 아주머니였죠. 저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나야 404호. 그 아주머니는 동네를 주름 잡는 분이었어요. 아시죠? 동네에 한두 명쯤 있잖아요. 옆집에 냉장고 언제 바뀌었는지도 아는 사람 말이에요. 저는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좋은 일이 없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남의 흉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분이셨으니까요. 새댁 형님네가 연락이 안 되네. 무슨 일 있나? 아니요. 별일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내일 연락해보지 뭐.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싸했어요. 저번에 결혼식에서 일도 있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다시 걸어봤죠. 제가 전화할 땐 안 받더라고요. 뭐지? 무슨 일 생겼다. 이거 무조건 무슨 일 생겼어. 이러고 있었습니다. 마침 남편 퇴근할 때도 되고 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형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셔? 아니, 몰라. 연락 안 해봤는데 왜? 아니, 아까 낮에 404호 아줌마 있잖아. 그분 왔다 갔는데 형님네를 찾길래 뭔 일 있나 싶어서. 그래? 그러면 한번 형한테 가보자. 퇴근한 남편이랑 확인도 해볼 겸 형님네 부부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벨을 눌러봤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았어요. 한 10분을 그러고 있으니까 안에서 기척이 멈추더라고요. 남편이 말했죠. 형, 나야. 문 좀 열어줘봐. 그러니 아주버님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더라고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한 뒤 저희 부부를 들여보내줬습니다. 근데 안에서 뭐가 부산스럽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형님네가 몰래 짐을 싸고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말했죠. 형, 어디가? 아니, 나 잠깐 뭐 좀 하려고.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에요, 재수씨? 뭔가 사나운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미안해. 오늘은 그만 가줘. 하고 저희를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형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 404호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님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해서 전화드렸는데 안 받고 해서 와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되고 나중에 말해요. 네? 아주버님은 저희를 황급히 내보내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형! 뭔데 왜 이래 또?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었나 봐요. 남편은 자기 형을 붙들고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라, 무슨 일이냐 물었죠. 남편의 물음에도 아주버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저희를 쫓아냈죠.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참을 문 앞에서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다 결국 저희 부부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와서 물어보자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당시 평소처럼 회사에서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근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일을 생각도 못하고 제 업무만 보고 있었죠. 심지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화가 계속 오고 문자 올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보니 404호 아주머니를 비롯해서 동네 포진대에 있는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왜 전화를 안 받아 진짜. 도망갔어. 진짜 미치겠어. 아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그래? 아이고 내 돈 어쩌면 좋아. 수화기 너머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화가 나 있었고 심지어 우는 소리도 들렸죠. 네? 무슨... 세댁 형님네 도망갔다고! 형님네 부부는 동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죠.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 어디 간 거냐 찾더라고요. 저는 어제 저녁까지는 보고 왔는데 나중에 말해준다고 해서 그냥 왔다고 말을 했죠. 이 인간들이 진짜... 내가 그 두 연놈 그럴 줄 알았어. 진정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알죠. 잔뜩 흥분한 아주머니를 진정시키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얘기를 듣던 뭘 하던 할 거 아니겠어요? 한참 얘기를 듣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정말 가관이었죠. 알고 봤더니 그 인간들이 좋은 소액 투자처가 있다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자를 잘 주면서 동네에 소문이 난 거죠. 좋은 투자처가 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 이자를 많이 받더라 라고요.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 돈을 갖고 튄 거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반도주라뇨. 그런 일은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은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아닌가요? 제가 대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제 결혼식 때 그 형님 부부가 제 축의금을 가로챈 적이 있었어요.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 남편한테 말을 해서 찾도록 할게요.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제 말에 아주머니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새댁, 말 되게 웃기게 한다. 새댁이 소개시켜준 사람 아니야. 당신네들 공범 아니야? 진짜 같이 감옥 가고 싶어?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제가 공범이라뇨. 그래요. 저희 남편의 형 부부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죄송한 거는 죄송한 건데 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오늘 저희 집에서 남편하고 상의하고 최대한 찾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이놈의 인간들 진짜 정말 잡히면 가만 안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네 형 부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아니 무슨 동네 사람들 돈을 갖고 튈 수가 있어? 뭐? 무슨 소리야? 형네 부부가 정말 그랬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야? 아까 전화와서 404호 아줌마, 그 아줌마가 그러는데 당신네 형 부부가 동네 사람들한테 좋은 투자처 있다고 사기치고 그 돈 들고 날랐대. 이게 뭐야 진짜. 저도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밉더군요. 정말 남편이 나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집에 모여서 피해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정리하고 경위서, 사건 내역, 통장 사본 등 모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모아서 경찰에 신고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 형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때도 축의금을 훔쳐가질 않나. 동네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야반도주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형이 사고를 치거나 하면 발벗고 형을 케어했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 없었다는 판단하에 아주머니들이랑 고소를 진행한 거죠. 고소를 하고 이래저래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은 짐작 가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갔을까? 어렸을 때부터 형이 사고 치거나 하면 가던 곳이 있거든. 강원도 친구 집이 있는데 거기 설마 갔을까? 설마. 그럼 당장 가봐야지. 혹시 알아? 일단 얼른 가보자. 저는 당장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주버님네 부부, 조카 아이까지 전부 전화도 안 받고 집도 비어있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간 게 너무 괘씸했거든요. 어떻게든 책임을 묻고 싶었죠. 남편과 저는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남편이 말한 강원도 그 친구 집에 도착했죠. 산 쪽에 있는 조그마한 단독주택으로 굴뚝에 연기도 나고 약간 왁자지껄한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잡고 말하더군요. 형님, 저 시영이요. 죄송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시영이? 알았어. 그 친구분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실에서 고기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 안에는 거나하게 취한 아주버님과 한때 형님이라고 불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주버님네 부부는 결국 이혼을 했어요. 어쨌든 그 인간들 저희 부부가 들어가니 굉장히 놀라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죄 지은 사람처럼은 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간 당황한 정도였죠. 아니 형님, 아주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꼴을 보는데 우라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끽 질러버렸습니다. 둘 다 취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더군요. 형, 진짜 뭐 하는 거야? 일단 내 차에 둘 다 타세요. 야, 너 임마 형한테 정말 이럴 거야? 라며 씩씩거리더군요.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한참 동안이나 고성이 오갔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랑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뭐 얼마나 대화가 되겠어요. 결국 남편은 지치다 못해 이제는 아주버님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돈을 들고 야반도주를 한 거냐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둘 다 잔뜩 취해서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아유, 빨리 좀 들어가. 정말. 에이씨, 그만 좀 밀어. 남편은 아주버님네 부부 둘 다 강제로 차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둘은 속도 좋게 뒷좌석에서 잠만 잘 자더군요. 정말 화딱지가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에 술이 깨고 난 후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네들이 훔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투자처에 투자한 거 보고 본인들은 중간에서 소개만 해주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바람 쐬러 강원도에 왔다라더군요. 그러면 돈 돌려주세요. 그분들 전부. 제가 딱 잘라서 얘기했죠. 그러더니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사실은 뭐 자기들도 사기를 먹은 거다, 억울하다, 근데 돈을 좀 썼다 이러면서 횡설수설 하더군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어디서 남들이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말이야. 결국 동네 아줌마들이 돈을 받아왔어요. 물론 다 받지는 못했죠. 어느 정도 써버려서 전부는 못 받아냈고 일정 부분을 받고 쓴 돈들은 본인들이 갚아나가겠다. 그 대신 경찰에 신고한 거, 고소한 거 전부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참나. 그런데 그 돈 갚아야 하는 게 열이 받았었나 봐요.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되려 화를 냈습니다. 야, 너는 근데 동생이란 놈이 형을 고소하려고 하냐?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내가 너 옛날에 태권도 체육관 형들이 너 때리려던 거 내가 막아준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야, 형. 형 뒤치덕거리도 이제 지겨워 죽겠어. 정신 차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형 이제 나이가 몇 갠데 이래? 효인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뭘 배우겠어 애들이. 이 사람 축의금 삥땅 친 것까지는 그렇다고 해. 근데 이런 짓거리는 형이 사기친 거야. 형 사기꾼 된 거라고. 하지만 아주버님 부부는 역시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저는 정말 속이 답답해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표정은 어쩜 저렇게 당당하던지 아주버님이랑은 그 사건 이후로 안 보다시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빠. 상복을 입고 아버님에게 그동안 잘못한 게 많은 아들이었다며 남편은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원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자주 왕래하셨던 아버님이시긴 했지만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는 통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타난 아주버님이 나타났죠. 아버지, 내가 너무 미안해요. 그동안 아버지 속 많이 썩어들었는데 죄송해요. 내가 엄마한테 잘할 거예요. 아주버님은 정말 미친 듯이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구나.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려나 보다 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이처럼 엉엉 울며 무너지는 자신의 형을 보며 하염없이 울기만 했죠. 두 형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저렇게 울 것을 왜 그렇게 부모 속을 썩였나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모실게. 장례가 마무리될 쯤해서 아주버님이 말하더군요. 그 후 근데 시모가 고혈압도 있고 하니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된다. 이제라도 자기들이 정신 차리고 엄마 옆에서 일 도우면서 모시겠다 하는 거예요. 형 부부가 이제 철이 드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걱정되네요. 늘 사고만 치고 돈만 쫓던 아주버님네 부부였기에 저랑 남편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혹시나 저 인간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같이 살고 싶으신 거냐고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아니다. 적어도 사람인데 이 정도로 부모 속을 분질러 놨으면 철이 들지 않았겠냐. 너희 형이 크게 될 놈인데 삐뚤어져서 그런 거야. 우리라도 마지막으로 믿어주자.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설마 부모한테까지 더 속 썩일 일이 남아있겠냐면서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네 부부에게 각서까지 받아냈어요. 절대 부모님 재산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를 말입니다. 그 인간들 웬일로 군소리 없이 서명을 하더라고요. 예, 둘째야.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저희 부부를 불러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네 형한테는 말하지 말고 이거 아버지 보험금인데 너희가 갖고 있어라. 돈을 너희 형한테 맡길 순 없어. 지금 생각해도 시어머님의 선택이 정말 탁월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시어머님은 저희에게 시아버님의 보험금을 맡겼습니다. 형네 부부에게는 비밀로 하고 보관해달라고 말이에요. 그 사실은 저희 부부와 시모의 비밀로 묻고 시어머니는 큰아들네와 함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큰일이 있어서인지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이 마을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죠. 남편 말로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매일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일하고 동네 분들하고 잘 지내고 한다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재수씨, 잘 지냈죠? 어느 날 아침 아주버님네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말입니다. 그 인간들 손에는 시어머니 짐꾸러미가 들려 있었죠.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 인간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따로 나가서 돈을 벌면서 살아야겠다며 시모를 저희한테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무슨 짐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나이도 많으신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오셨으니까 제가 맡아야죠. 아주버님, 그럼 어머니 시골집은요? 그게 집이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 맡겼어요. 집이 좀 깨끗해야 엄마도 지내기 편하잖아요. 한 2주면 될 거예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시모의 집을 리모델링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하다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시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자식도 품에 있을 때야 자식이지. 자기 가정 생기고 나면 손님이나 마찬가지다. 나도 내 생활 편하게 하며 지내는 게 좋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다니 저희 부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외롭게 자랐던 저에게 시어머니는 친엄마 같은 분이셨죠. 시어머니가 오시고 3일 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우리 며느리 생일 선물 줄게. 시어머니는 네 생일이니 당신이 용돈을 주시겠다며 저를 은행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당신은 핸드폰 잘 다루지도 못하고 하니 은행에 직접 가서 뽑아서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용돈을 받아서 그 돈 그대로 시어머니 옷 한 벌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거절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 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은행에 도착했어요. 예금 잔액 부족. 몇 번을 확인해도 시어머니의 계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놀라셨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불길한 예감에 시어머니 앞으로 된 계좌를 죄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죄다 아주버님네 식구들한테로 이체한 내역만 있었습니다. 형님한테, 조카 아이들한테, 아주버님한테. 누가 한 짓인지 예상되었죠. 그 자리에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 인간 당장 잡아서 끌고 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기절하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셨고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날 바로 월차를 내고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자기 엄마 통장에 있는 돈까지 죄다 들고 나른 인간들이 집을 그냥 둘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우리가 계약하고 공사하는 건데요. 이 집 큰아드님이랑 직접 계약했어요. 얘기 못 들으셨나 보네. 결과는 역시나 시어머니와 저희한테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라고 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그 집을 넘긴 것이었죠. 공사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가 한 공사였어요. 아이고,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랑 어떻게 지은 집인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들으신 후 몇 주 가까이 자리에 알아누우셨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힘겹게 일궈오신 집과 논밭까지 죄다 자식이 팔아먹었으니 말이에요. 그 배신감과 허망함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저나 남편은 어떻게든 아주버님과 연락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수소문하고 다녔죠. 하늘로 증발한 것인지 땅으로 꺼진 것인지 그 인간들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냥 아니 그 인간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해. 그 인간 때문에 이게 뭐야.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형이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냐 이야기했습니다. 하다 부모 돈 갖고 사기치는 인간이 어떻게 자식이냐고 말입니다. 시어머니 역시 내 새끼지만 이제는 인연이 다한 것 같다며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와 쭉 함께 살게 되셨습니다. 2년 정도 지냈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 있죠? 아주버님이라는 인간이 사고 칠 때마다 강원도 친구한테 간다고.
강원도에 있는 그 친구가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너희 형 여기 와 있다. 매일 카지노에서 미쳐 살고 있는데 도저히 사람 몰골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그 인간 죽든 말든 나랑 상관없다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희 어머니 돈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어떻게든 엄마한테 그 돈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형의 연락처를 받아 2년 만에 자신의 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한 것도 전화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전부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의 근황을 듣고 아무리 내놓은 자식이라도 저렇게 두었다간 어디서 객사할 것 같다면서 정신이라도 차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죠. 형, 엄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엄마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나눠야 할 것도 있고. 나눠야 할 거?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좀 와줘. 어떻게 하긴요. 그냥은 연락받지도 않을 것 같아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고도 연락이 안 오길래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려 전화를 걸었어요. 그제야 전화를 받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남편이나 저나 그때 학을 뗐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말에도 별 반응이 없길래 나눠야 할 것이 있다고 하나도 얘기하니 그제야 반응이 왔죠. 그 인간 정말로 그 다음날 바로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어디가 얼마나 편찮으신 거냐, 괜찮으시냐 이런 게 아닌 엄마는? 이라는 무심한 말투로 그 인간은 시모를 찾았습니다. 형,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하냐. 엄마 어차피 오늘 내일 하신다며. 그래서 온 거 아냐. 참 뻔뻔하더군요. 그럼 내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하는 거냐 이러면서 뺀질거렸습니다. 엄마 편찮으신 거 형 오게 하려고 한 말이야. 지금이라도 엄마 돈 돌려드리고 죄송하다고 사죄드려. 뭐라고? 야, 너 지금 장난해? 아이씨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자기 엄마가 편찮으신 게 아니라는 말에 기뻐하기는커녕 이럴 줄 알았다며 괜히 차비 날렸다 큰 소리를 치는데 정말 사람같이 안 보이더군요. 남편도 그런 그 인간의 행패에 똑같이 큰 소리를 치며 싸웠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의 얼굴에 설거지통에 담겨있던 세제물이 그대로 끼얹어졌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끼얹으신 거였죠. 아주버님은 캑캑거리며 뭐하는 거냐, 제정신이냐 또다시 난리였고요. 날뛰는 꼴이 꼭 곱등이 같았습니다. 곱등이 같은 그 인간에게 시모는 종이 뭉치를 던졌어요. 네가 어떻게 어미랑 너희 아버지가 일군 걸 그걸 어떻게 한 건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이라는 인간은 시모가 던진 종이 뭉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죠. 씩씩거리며 종이를 들여다보던 그 인간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어깨짓은 울음소리로 바뀌었죠. 시모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죄인 모드에 남편과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네 녀석이 속 썩일 때마다 적으셨던 거다. 그 종이는 시아버님이 자신의 큰아들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망나니 같은 자신의 큰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한 장 한 장 적으신 거라고 했죠. 훗날 자신이 죽으면 꼭 보여주라고 말입니다. 그럼 큰아들의 망나니 짓도 사그라들 거라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 종이를 빼앗아 들어 직접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저 인간이 저러나 싶어서 말이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네가 태어났을 때는 눈이 발목까지 쌓이는 겨울이었다. 그날 네 엄마는 자기 목숨 대신 너를 택했었어. 알고 있니? 너를 낳게 되면 네 어미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말에도 네 엄마는 주저한번 없이 너를 택했다. 아들아, 네 어미야말로 온몸으로 너를 품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네가 아비를 대신하여 너희 엄마를 어릴 적 너를 진심으로 품었던 어미처럼 너도 늙은 어미를 보살펴 주어라. 사랑하는 장남 우리 큰아들에게. 저희 시어머니는 몸이 굉장히 약한 분이셨는데 아주버님을 출산할 당시 출혈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과다 출혈로 산모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그만 포기하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아주버님을 낳는 걸 택했던 거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골반이 잘못 벌어지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 후유증까지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절뚝이며 걸으셨죠. 지금이야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었을 상황인데 당시에는 그러지도 못했대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아이 낳는 것도 겨우 하셨다고 말입니다. 엄마,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나는 나 혼자 큰 줄 알았어. 내가 크면서 돈에 눈이 멀어서 뭐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저 남들처럼 돈 가지고 몇 푼 들이면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편지 한 장에 아주버님이라는 망나니는 인간이 되어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여태껏 자기 혼자 잘나서 큰 줄 알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런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죠. 그렇게 뒤늦은 후회를 한 아주버님은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달라며 시모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쳤어? 형 뭐를 믿고? 절대 안 돼. 그냥 지금처럼 딱 이 정도까지만 해. 엄마 더 이상 충격받으면 안 돼. 당연히 저희 부부는 반대를 했죠. 그냥 저희가 모시겠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난 후 스트레스가 크셨던 건지 유방 쪽에 암이 생기셨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더더욱 아주버님의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가뜩이나 몸이 약해지셨는데 혹시 또 네가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냐? 절대 안 된다면서 말입니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 절대 안 된다라며 형제는 계속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나 너희 아버지랑 살던 그 집에서 살고 싶어. 그때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새소리도 듣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함께 걷던 그곳에서 지내시고 싶으시다고 말이에요. 설마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엄마한테 그러겠냐? 안 그래? 엄마, 내가 정말 잘못일게. 내가 엄마한테 지은 죄 다 갚을게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갖고 시골에 시모와 아주버님이 살 아늑한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죠. 아무리 자기가 정신을 차렸다고 해도 어떻게 변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버님은 정말 고맙다며 열심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한 주가 가고 몇 개월이 지날수록 아주버님도 정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며 읍내로 나가 항암에 좋다는 버섯, 약재를 구해와서 시어머니를 위해 차를 내리기도 하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더군요. 늘 마음속 짐이었던 큰아들이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서인지 저희 시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라도 좋으니 시어머니가 저희 옆에 오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은 저희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인데 서둘러 반찬을 준비해야겠어요.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반찬이 있어서 말이죠. 그럼 이만 글을 줄여야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